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베테랑 정치부 기자가 단순한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리나라의 놀라운 실행력과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들은 관료적이고 복잡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왔던 그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하나? 라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정치부 기자 일을 하고 있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정말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였거든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곳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우리 신문사에서 추진한 특별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한미 공공행정 시스템 비교 분석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취재 프로젝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할 일이 산더미인데 굳이 외국까지 가서 취재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편집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이클, 요즘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화제야. 특히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말이지. 너 같은 베테랑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약간의 선입견도 있었죠. 15년간 정치부 기자로 일하면서 만나본 아시아계 외교관들이나 국제기구 관계자들과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를 선호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도 몇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담당자마다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도 행정 처리가 느리기로 유명한데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어요. 제가 몇 년 전 캐나다 출장 갔을 때도 비자 연장 때문에 2주일이나 고생했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런 곳일수록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론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제도나 시스템이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출국 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어요. 금요일 저녁 편집부 단골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제 한국 출장 얘기를 꺼냈을 때 다들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한국? 거기 일처리 되게 복잡하다며? 국제부 선배인 제임스가 맥주 거품을 입술로 닦으며 말했어요. 내가 몇 년 전 도쿄 갔을 때 보니까 아시아 쪽은 정말 단계별로 처리하는 걸 좋아하더라. 한 가지 일하는데 10명이 도장 찍어야 하고. 맞아, 아시아 국가들 특징이 관료주의가 심하다던데. 사회부에 살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내 대학 동기가 싱가포르에서 일하는데 회사 서류 하나 내는데도 몇 주씩 걸린다고 하더라. 한국은 특히 군사 문화가 강하다면서? 그러면 더 복잡할 거야. 경제부의 토미 피자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추가했어요. 계급사회니까 윗사람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되었죠. 마음속으로 정말 고생문이 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몇 주간은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지낼 각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임스는 야, 한국어 기초회화라도 배워가지 그래? 하면서 걱정까지 해주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 린다에게 동료들과의 대화를 전해주니 그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당신 정말 괜찮을 거야? 언어 문제는 둘째치고 문화가 너무 다를 것 같은데. 린다가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에 지쳐있기도 했지만 앞으로 2달 동안 낯선 환경에서 취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좁은 이코노미석에 다리를 구겨넣고 앉아있으니 몸도 불편하고 시차 적응에 대한 걱정도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지금까지 해외 출장을 가본 곳은 대부분 영어권 국가들이었거든요. 캐나다, 영국, 호주. 이런 곳들이라 언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이었으니까요.
기내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데이비드가 준비해준 파일에는 한국의 기본 정보들이 담겨 있었어요. 인구 5천만 명 정도의 나라, 반도체와 자동차로 유명한 제조업 강국,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로도 주목받고 있는 곳.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감이 오지 않았어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를 보면서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동그라미와 네모, 직선과 곡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자들이 마치 암호 같아 보였거든요. 과연 이런 문자를 쓰는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어보면서도 앞으로 2달 동안 이런 음식만 먹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공항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는 웬만한 국제공항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진짜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니까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전철을 타면서도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숙소로 정한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이 영어를 꽤 잘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의외였어요. 미국에서도 외국어 하는 호텔 직원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방에 짐을 풀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생각보다 역동적이었어요. 자동차들이 빠르게 오고 가고 사람들도 분주하게 걸어 다니고 역시 바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긴장이 되었어요. 과연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어떨까요? 정말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겉보기에만 그럴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업무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인터넷 설치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인터넷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려야 하죠. 운이 좋으면 사흘 정도.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전화를 걸기 전에 한참 망설였거든요. 과연 영어로 소통이 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프런트 직원분께 어떤 회사가 좋은지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추천해 주시면서 심지어 대신 전화번호까지 찾아주시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한국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Please hold on, I will connect you to our English service 하면서 바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의외였어요. 미국에서도 스페인어나 다른 언어 서비스를 요청하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상담 직원분이 제 상황을 듣고는 오늘 오후에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엔 정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Today, right now. 혹시 제가 영어를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물어봤더니 네, 맞습니다. 오후 2시쯤 기사님이 방문하실 예정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컴캐스트에 인터넷 설치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한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입니다라고 하더니 정작 그날 아무도 오지 않아서 다시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면서 또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났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아마 곧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면서 며칠 후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설치하러 와서도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연기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미국에서 워낙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건 기본이고 와서도 오늘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혹은 이 지역은 추가 허가가 필요해서 다음에 와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요. 1시, 1시 15분, 1시 30분. 시간이 가면서 역시 안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1시 45분쯤 되니까 아예 체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결국 똑같구나. 처음에만 친절한 척하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후 2시 정확히 시계 바늘이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설치 기사님이 오신 거죠. 이것부터가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다니. 미국에서는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라고 하면 정말 그 넓은 시간대 안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심지어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와서 다시 약속 잡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문을 열어보니 젊은 남성분이 서 계시는데 유니폼도 깔끔하고 장비들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설치 나왔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기사들은 보통 헤이, 인터넷가에 이런 식으로 대충 인사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이분은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은 장비를 들고 와서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벽에 구멍을 뚫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모뎀을 설치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일하시면서도 주변을 전혀 어지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기사들이 일하고 나면 보통 먼지와 부스러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설치가 끝나고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해 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스피드 테스트 사이트에서 측정해 보니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1기가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속도가 맞나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기본 속도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본 속도가 이 정도라니. 미국에서는 이런 속도 쓰려면 월 $100가 넘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것도 실제 속도는 광고 속도의 절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광고한 속도보다 오히려 빠르게 나오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가시고 나서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전화 상담부터 설치 완료까지 총 4시간. 미국 같았으면 신청부터 설치까지 최소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렸을 일이 하루 만에 끝난 거죠. 이게 정말 일반적인 일인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아침 일찍 호텔에서 나와서 강남역 근처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지하상가와 여러 출구 때문에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지도를 펼쳐봐도 한국어로 된 표지판들과 매치가 안 되고 스마트폰 GPS도 지하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완전히 미아가 됐네.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가고 저 혼자만 우두커니 서서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정말 초라한 기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약속 시간도 다가오고 있어서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관 한 분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먼저 다가오면 보통 뭔가 문제가 있을 때거든요. 혹시 내가 수상해 보이나? 아니면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지도를 빨리 접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다가와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길을 찾고 계세요? 영어로 말이죠.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경찰이 저에게 영어로 먼저 말을 걸다니. 그리고 그 톤이 정말 친절했거든요.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답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분이 웃으시면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가려는 곳의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직접 휴대폰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이버 지도 앱을 켜서 제가 가려는 곳까지의 경로를 직접 검색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하철 2호선을 타시고 새 정거장 가서 내리신 다음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심지어 제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사진까지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까요? 지하철역까지 같이 가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경찰에게 길을 물어본다면 기껏해야 저기 가서 지도 보세요. 아니면 GPS 쓰세요. 이런 대답이 고작일 텐데 말이죠. 심지어 바쁘다면서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바쁘실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 일이다라는 말에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느꼈거든요. 결국 그 경찰관분이 지하철역 입구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걸어가면서도 한국 처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기자라고 하니까 와,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은 어떠세요? 라고 관심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면서 한국 여행 잘하시고 또 길 잃으시면 언제든 경찰관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인사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하나의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차들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미국 같으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몇 분도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경광등을 켜고 직접 교통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짜증을 내거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차량을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교통이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공공 시스템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15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각종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적극적인 태도 말이죠. 호텔방에서 그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 기자적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상적인 건지 아니면 제가 우연히 좋은 케이스들만 만난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국의 공공 서비스를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첫인상이 계속 이어질지 말이죠.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구청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시청이나 카운티 오피스 같은 곳은 자주 가봤거든요. 보통 복잡한 서류 작업과 긴 대기 시간으로 유명한 곳들이죠.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갔는데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영어로 말을 걸었더니 직원분이 바로 태블릿을 꺼내서 번역 앱을 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물어보시면서 해당 창구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미국 같으면 저기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이게 끝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처리 속도였습니다. 외국인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예상했던 건 최소 2~3시간의 대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번호표를 받고 앉아있기도 전에 바로 호출되더라고요.
담당 직원분은 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면서도 빠르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바로 옆 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다면서 연락까지 미리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체국을 가봤습니다. 미국으로 자료를 보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 우체국은 솔직히 말하면 서비스가 그리 좋지 않아요. 직원들도 무뚝뚝하고 처리도 느리고. 그래서 한국 우체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체국 직원분이 제 패키지를 보시더니 이 방법으로 보내면 더 저렴하고 빠를 것 같은데요 라고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국제우편 추적 서비스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휴대폰으로 추적하는 방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해 주다니.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병원 경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근처 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가 신기했어요. 보험증 하나만 내면 모든 처리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미국 같으면 보험 확인하고 서류 작성하고 승인받고 이런 과정만 30분은 걸리는데 말이죠. 여기서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게 진료해 주시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니까 거기서도 깜짝 놀랐어요. 약사분이 약 복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심지어 혹시 다른 약과 함께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구나 하고 말이죠.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택배를 보내려고 갔는데 점원분이 주소를 확인해 보시더니 이 주소로는 내일 오전에 배송됩니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국 편의점에서는 택배 접수만 해주고 끝인데 여기서는 배송 일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다니.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배송 시스템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새벽 배송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테스트해 봤는데 정말로 새벽 6시에 신선한 식재료가 배송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의 빠름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빠르지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빠르면서도 제대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개별적인 우연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국민들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들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공공 서비스 효율성, 시민들의 높은 신뢰도, 그리고 무엇보다 해결 중심의 문화에 대해 상당히 감탄하는 톤으로 글을 썼거든요. 기사 초안을 미국 본사로 보내면서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동료들도 한국의 이런 면들을 흥미롭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미국의 느린 행정 처리나 비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에 불만이 많던 터라 한국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사인 톰 워커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톰은 저보다 10년 정도 선배인 베테랑 기자였고 국제부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이클, 내가 보낸 기사 초안 봤는데 좀 이야기할 게 있어. 화상 통화를 연결하고 보니 톰의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마이클, 솔직히 말해서 이 기사는 너무 일방적이야.
마치 한국 홍보 브로셔를 읽는 것 같다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톰은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감성팔이만 잘하는 나라야.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을 거야. 너 너무 감탄만 늘어놓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경험한 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과장하거나 꾸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성팔이라고 표현하다니. 톰,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쓴 거예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톰은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마이클,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외국 나가면 신기한 게 많아 보이지. 하지만 기자는 객관적이어야 해.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거든.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돼.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치밀하게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이 모두 속기 쉬운 외국인이 당한 것으로 치부되는 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톰이 한국에 와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톰,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물어봤더니 그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균형을 맞춰야지. 좋은 점만 쓰면 안 돼. 한국 시스템의 문제점도 찾아봐. 예를 들어 개인정보 침해 문제나 과도한 통제 시스템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각도로 접근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감동이 편견이라는 장벽 앞에서 무력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잘못 본 건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속인 건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말이지요. 인터넷 설치하러 온 기사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준 경찰관,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 이 모든 게 정말 연출된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호텔 근처 카페에 갔는데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미국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카페 직원분에게 여기서는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 문화구나 하고 말이지요. 서로를 믿고 사는 사회의 모습이었거든요. 톰이 말한 감성팔이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신뢰 기반의 사회가 존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써도 될까요? 톰의 반응을 보면 미국 독자들도 비슷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지 왜 미국에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험한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기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톰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고 그는 분명히 제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말 딜레마였어요. 톰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마이클, 한국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좀 파봐.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건 기자 본능상 의심스럽지 않아? 실행력이 빠른 건 독재 국가도 그래. 혹시 자유가 제한되는 건 아닌지 확인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톰은 한국을 냉전시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빠른 실행력 독재적 통제, 이런 도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된 시스템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톰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문제점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만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CCTV가 많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거였어요. 실제로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갔을 때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심지어 몇 시간씩 말이에요. 미국 대학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여기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인 계산대가 있는데 정말로 무인이었어요. 직원이 지켜보고 있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정직하게 계산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를 물어보니 서로 믿으니까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톰은 제가 보내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의심했어요. 그런 건 겉모습일 뿐이야.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라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면이 있을 거야. 좀 더 깊이 파봐. 정말 답답했지만 톰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그런데 관찰하면 할수록 톰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도, 남을 배려하는 것도 모두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었거든요. 새벽 배송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배송 기사들을 혹사시켜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과 상호 신뢰 때문이었어요. 배송 기사분과 이야기해보니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객들이 고마워하고 사회가 인정해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무인 카페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직원이 없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손님들이 알아서 주문하고 알아서 치우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는 건 CCTV나 감시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식 때문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놀라운 면들에 계속 감동받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톰의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톰이 편견에 사로잡힌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톰이 직접 한국에 오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마이클,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국제행정포럼이 있다면서. 거기서 만나자.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톰이 와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정말로 제가 너무 순진하게 본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톰이 직접 와서 경험해보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국제행정포럼 전날 밤, 톰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톰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그렇게 칭찬하는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여줘봐. 그 순간 저는 내일이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국제행정포럼이 열리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주제는 디지털 정부와 시민 참여였는데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메인 세션 중 하나였습니다. 톰과 함께 포럼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자, 이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되겠군.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이 과연 사실인지 공개적으로 검증받을 기회였거든요.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서울시 디지털 정책관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모바일 행정 서비스, 그리고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내용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이었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93%이고 민원 처리 시간은 평균 3일에서 반나절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들으면서 톰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과장된 숫자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 참여 부분이었어요.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톰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톰이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선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톰이 뭔가 공격적인 질문을 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효율적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개인정보 수집이나 감시 체계 강화 같은 문제 말입니다. 포럼장이 조용해졌어요. 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도발적이기도 했죠. 서울시 관계자가 어떻게 답할지 저도 궁금했어요. 혹시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화를 낼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발표자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겸손하게 답변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시스템 도입 초기에 그런 우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투명성, 시민들의 정보 열람권과 삭제권 보장, 그리고 정기적인 시민 감시단 운영 등등.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스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힌 거였어요. 톰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정책이 있습니까? 그 발표자는 주저없이 네, 있습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소개했어요. 몇 년 전 도입하려던 특정 감시 시스템이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 말이지요. 이 순간 포럼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톰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 모습에 감동한 거죠. 휴식 시간에 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방금 답변 들었어?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공무원을 미국에서 본 적 있어? 톰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 참석자들이 자국의 행정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톰이 미국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처리 속도도 느리고 시민 참여도 제한적이고 발표가 끝나고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온 한 공무원이 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도 한국처럼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도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톰이 말했어요. 마이클, 내가 틀렸어.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구나.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뚫린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톰이 인정한 거죠. 그런데 왜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걸까? 톰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마 우리도 편견 때문이었을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죠. 그날 밤 톰이 제게 사과했어요. 마이클, 미안해. 내가 보낸 기사들 모두 사실이었구나. 내가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어. 그리고 제 원고를 그대로 게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톰이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기사가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되었고 미국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고? 미국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편집장이 저에게 연락해서 한국 관련 연재를 제안한 거예요. 마이클, 독자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 정기적으로 칼럼을 써보는 게 어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감성팔이라고 비판받던 내용이
이제는 정식 연재 기획이 된 거니까요. 첫 번째 연재 기사는 한국의 새벽 배송 문화에 대한 거였어요. 단순히 빠른 배송을 넘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사회적 신뢰와 협력 문화에 대해 썼죠. 미국 독자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나 봐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 가능한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반응들이 계속 왔거든요. 두 번째 기사는 한국의 무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무인 계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때문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세 번째 기사에서는 한국의 공공 서비스 문화를 다뤘어요. 공무원들이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민을 도우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게 개인의 친절함을 넘어서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 기사가 나간 후 미국 내 몇몇 지방정부에서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연재가 계속되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독자들로부터 한국에 가보고 싶다, 우리 동네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메일들이 매주 수십 통씩 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메일이 하나 있어요. 시애틀에서 시정부 일을 한다는 분이 보낸 거였는데 마이클의 기사를 읽고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기사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죠. 연재를 하면서 저 자신도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뒤에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개인보다는 공동체, 경쟁보다는 협력, 비판보다는 건설적 참여. 한국의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에 대한 기사를 쓸 때도 그랬어요. 단순히 기술적 시스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그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다뤘죠. 미국 독자들은 정말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하며 놀라워했어요. 연재가 인기를 끌면서 다른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한국 관련 기사를 의뢰해왔죠. 갑자기 저는 한국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말이에요. 가장 보람을 느꼈던 건 독자들의 변화하는 인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정말 가능해? 하던 반응이 점점 우리도 배워야겠다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독자들도 생겨났어요. 어느 날 편집장이 또 다른 제안을 해왔어요. 마이클, 한국에서 책을 써보는 게 어때? 내 연재를 모아서 단행본으로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이라니. 저는 평생 신문 기사만 써왔는데 갑자기 책 저자가 될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가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 거였어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편견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표면적인 것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능력, 편견 없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 모든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연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보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을 소재로 한 기사들이 제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2달 체류 예정이었던 출장이 어느새 3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본사에서는 한국 특파원으로 제 직책을 정식화해줬고 저는 이곳에서 가정을 꾸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거든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취재 차원 외국인 기자였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진짜 집이 된 거죠.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복잡한 행정 업무도 한국어로 처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쓴 책 가장 빠른 나라에서 찾은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한국의 효율성과 기술력만을 다룬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담았거든요. 독자들은 특히 빠름 뒤에 숨은 배려라는 컨셉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책이 인기를 끌면서 미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한국의 행정혁신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강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강연이 하나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초청받아서 갔는데 청중 중에 한 공무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시민을 진짜로 도우려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안정감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 불안했거든요. 의료비 걱정, 치안 걱정, 행정 처리 걱정.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대기 시간도 짧고 진료도 꼼꼼하게 받았어요. 게다가 진료비도 미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고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아,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의식이에요. 개인의 편의보다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는 문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기반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최근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고 있어요. 빠른 의사결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해보자는 정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내는지 미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계속 거기서 살 거야? 저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해요. 이곳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기자의 역할을 찾았거든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내년에 결혼하고 나면 아이도 낳을 계획이에요. 제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런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대립보다는 화합을, 이기심보다는 배려를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하거든요.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때는 그저 취재나 잘하자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 나라는 말없이 다가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자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준 거죠.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발견해요. 한국 사람들의 섬세한 배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이곳이 내 집이구나 하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면서 이 나라의 좋은 점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라 가장 따뜻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에 온 게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지요.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평생 살고 싶은 곳,
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곳, 그리고 제가 꿈꿔왔던 진짜 기자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말입니다.